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오늘은 외부적인 요인을 대해서 좀 들고 가겠습니다. 물론 이게 다들 사실 뭐 이리저리 조금씩 우리가 유등으로 듣고 여러 가지 매체에서 듣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아는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예전보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좀 많이 생겨서 뭐랄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이게 모든 국민들이 다 자각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약간 뭐랄까요. 이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아는 부분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도 조금 더 자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환경과, 환경과 생활. 네, 를 가지고 왔습니다. 설명을 해와 드릴게요. 자, 우리 과거에는 우리 질병이라고 하면 여기 보이신 것처럼 예전에는 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 그리고 진짜 뭐랄까요 이게 오염이 된 부분들 쉽게 말하면 못 먹어서 생기는 병과 청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양실조 요즘 영양실조로 병원에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우리 식생활이 많이 그렇게 서구화돼서 이렇게 선진국화되었다는 부분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영양실조라는 부분이 반에 몇 명이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지훈이들 빼고 다들 연배가 좀 있으신데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 영양실조 걸린 애들도 많았고 그리고 회충, 구충약 먹는 애들도 많았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영양의 문제나 이런 뭐랄까 이게 청결의 문제 때문에 생긴 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탄가스 중독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예전에는 이런 병들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병들로 병원이나 이렇게 찾는 사람이 이제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 생활이 이제 선진국화되었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질병들이 지금 이제 다 정복이 된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항생제나 이런 이제 약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긴 것 반면에 예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제 질병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대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들이 어떤 게냐면, 아토피, 천식, 요즘 주변에 이런 자가면역질환 있는 사람이 한 4명에 1명꼴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 주위에 보면 암 걸렸다는 분도 많죠. 저도 주위에 요즘은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암이 걸린 분도 있고, 한 다리만 건너면 암 걸린 사람 찾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만큼,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 있는 분도 정말 많고요. 당뇨는, 당뇨는 진짜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지만 아버님도 당뇨였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알레르기 비염 많고요. 근데 비만은 뭐 시쳇말로 뭐 쇠빌리다, 뭐 천지백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요런 질병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왜 도대체 질병의 종류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런 질병들은 왜 생겼을까?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도달한 결과가 질병의 종류가 달라진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바뀌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환경이 바뀜으로써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들이 생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목한 이제 환경 문제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지구 온난화. 요건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어대죠. 지금 지구가 1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영상들이나 이런 매체들에 대한 연구, 이런 정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구가 온도가 1도가 올랐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가상 현실도 많이 보여주고 제가 그저께 아니다 언젠가 저 영상 봤을 때 1도가 오르면 바다 수면의 높이가 뭐 2, 30m 이렇게 상승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제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이거는 정말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북극의 얼음이 녹고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건 사실 얼음이 녹는다는 거는 단순히 물이 많아져서 바다의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한다는 것 이외에도 더 많은, 엄청난 많은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미생물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에서도 보았고 그다음에 이스프링에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잖아요. 녹으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얼음 그 빙하에 갇혀서 이렇게 잠자고 있던 땅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드러나면서 그 안에 잠자고 있던, 그러니까 얼어 있었던 박테리아나 이런 균들이 다시 이제 이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면역 체계에서 접하지 못했던 균들이나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나 죽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나온 게 이번에 새로 나온 뉴이스프링 정수기잖아요. 그 우리 UVC라는 게 그걸 감안하고 지금 장착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큼 이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사실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존층 파괴 이것도 사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릴 이 환경 호르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환경 호르몬. 그래서 환경적 요인, 사실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이런 거는 전 지구적인 문제고요. 이 환경 호르몬은 사실 약간 성격이 다른데 이 환경 호르몬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 전부 다 원인은 우리가 생활하는 이 생활 방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환경 호르몬 자체도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그 행동들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오늘 조금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호르몬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자, 그런데 환경 호르몬, 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왜 호르몬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환경 뭐 오염 물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호르몬이 아닌데 진짜 호르몬처럼 체내에 남아가지고 세포 물질과 결합을 하더라는 거죠, 몸에서. 왜?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하는 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용들을 얘들이 와서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방에 축적되어서 진짜 호르몬이 하는 일을 교란시키고 방해하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르몬 해야 될 일을 지가 대신하는데 엉뚱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가 사실 많은 이상한 이제 안 좋은 결과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환경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 호르몬은 어디서 왔느냐? 왜 이 환경 호르몬은 우리가 인체에서 사실은 자가 면역, 우리, 이거 뭐라 하죠? 자연 치유 활동. 우리 인체는 문제가 생기면 이걸 치료하려고 하는 활동을 하거든요. 뭐 균이 들어오면 이걸 우리가 재채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면역 세포가 와서 이게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걸 자연 치유 활동이라 하는데 왜 그러면 이 자연 치유 활동을 안 하느냐? 이 얘기가 들어봤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왜 몸에서 얘를 공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 두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환경 호르몬이 대표적으로 환경 호르몬을 만드는 환경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제품들의 원료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이거. 석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99%의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은 전부 다 석유에서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이 석유에서 추출하는 부분을 가지고 다 만드는 거죠. 우리가 쓰는 뭐 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플라스틱 모든 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플라스틱은 다 석유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몸에 우리가 뭐 빨래나 이런 거에 기름때가 묻으면 이 기름때 잘 안 지잖아요. 그래서 기름때를 전문적으로 지우려고 만들어진 게 보통 세제거든요. 그래서 기름은 아무 물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물로만 이렇게 세척을 해도 기름이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벗길 수 있는 거는 기름으로만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때, 그릇이나 옷이나 몸에 두피나 이런 게 있는 거를 지우려면 기름으로만 지워야 됩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종류의 기름때가 묻거든요. 심지어는 머리에도 묻고 얼굴 이런 데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도 다 이 기름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 지울 때 우리 오일로 클렌징 오일로 지우잖아요. 그게 기름이 들어가야만 지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머리에 있는 기름은 그 뭘로 지워야 되나? 샴푸로 우리 지울 때 그래서 샴푸에도 다 기름이 있습니다. 다 기름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의 종류가 천연기름이 있고 석유기름이 있는데 석유기름의 장점이 뭐냐면 가격이 싼 거예요. 가격이 쌉니다, 엄청. 그래서 이 석유로 많은 것들을 만들죠. 때를 베끼는 뭐에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석유에서 추출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석유로 만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크게 해볼까요? 자, 석유 합성 산업으로 만들어진 생활용품들, 네,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이, 자, 지금 우리가 쓰는 뭐, 요런 것들 다 보면 이게 석유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색소 아시죠? 우리 뭔가 때깔 좋게 보이려고 색소를 넣는데 인공 색소를 쓰는 게 어디서 쓰느냐 그러면 기름에서 뽑는단 말이죠. 여러분 기름이 흘러 그 있을 때 물에 둥둥 떠 있으면 살짝 비춰보면 무지갯빛 색깔 쫙 나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시죠? 예, 그게 기름이잖아요. 그게 어디 성분이냐면 기름을 추출해서 제일 순도 높은 것부터 빼고 해서 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찌꺼기가 남거든요. 그 찌꺼기가 타르인데 이 찌꺼기가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색소를 뽑아내죠. 그리고 가장 순도 높은 기름의 성분을 해서 빼는 게 여러분 바세린 아시죠? 예, 바세린도 기름에서 뽑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건조한 사람이 바세린 많이 바른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바세린 많이 바르면 처음에는 촉촉해지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그 건조함을 더 심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이거 뭐랄까요? 이게 우리 화장품 중에 유분 화장품 있죠? 예, 그것들이 사실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거 뭐 실제 제품 이름을 거론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설땡수 이런 화장품 있잖아요. 유분 화장품. 나이 드신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게 이제 유분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기름을 도포하니까 촉촉해지게 느껴지는데, 이게 기름으로 덮어버리면 숨구멍을 막아버려서 결국은 이게 수분 구멍 전체를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름 성분 한번 씻어내고 나면 진짜 땡깁니다. 여러분, 우리 이인경님은, 화장품이 방에 화장대에 있으시죠? 예. 근데 이제 설화수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 예, 화장품이 어디 있냐 그러면, 화장실에 세면대에 있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씻고 화장대까지 가는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죠. 너무 땡겨서. 그래서 씻고 나서 바로 세면대에서 바로 화장품을 바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유분 화장품을 많이 쓰다 보면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결국은 우리 화장품에 나오는 기름 성분도 석유에서 뽑아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화장품이 싼 화장품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환경 호르몬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 보면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대표적인 거 비스페놀, 그다음에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이런 게 있는데 비스페놀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중금속이 있겠죠. 그래서 비스페놀 어디 있냐면 플라스틱 제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물병 있죠. 거기에 보면 비스페놀 전부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닐봉지 다 있고요. 페트병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비닐로 만든 쪽에는 다 비스페놀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문제를 야기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집에는 그러면 어떤 게 있냐 보시면 집안에 있는 예, 환경 호르몬이 배출시키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열재, 시멘트나 미세먼지, 그다음에 페인트, 콘크리트에도 시멘트 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늬목, 벽지, 예, 그다음에 가구도 처음에 들으면 엄청 우리
새 집 딱 들어가면 팍 냄새 나는 게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다 보면 이런 독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닥재. 제가 아기 키우는 집에는 종종 얘기하는데 조금 갓난아기들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하는 집에 보면 전부 다 바닥에 뭐 깔아놨죠. 푹신푹신한 거. 쿵쿵거리니까. 그거 깔아놓는 까치는 괜찮은데, 거기에 불을 떼잖아요. 우리는 바닥 난방이니까. 불을 떼면, 거기, 뜨끈뜨끈하면서 그 바닥에 열을 받잖아요. 그 바닥재, 그리고 폭신폭신한 카페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스티로폼 같은 거. 그 열 받으면 올라오는 게 전부 다 그 나오는 게 그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자, 그런데, 갓난아기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아기가 누워 있을 때 바닥에 그 깔고 불 때면 애가 그 누워 있어서 그걸 다 이렇게 흡수하게 되는 거죠. 흡수하게.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바닥에 놓으면 애가 자꾸 우니까 안아주는데 안아주면 손산다 그래서 울어도 앉지 말고 바닥에 눕혀놓는데 어쩌면 그 애가 괴로워서 운 게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든다는 거죠. 바닥에 그 올라오는 게. 그죠? 그래서 차라리 소파 눕히면 또 떨어지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눕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바닥에 깔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거 안 좋다고. 정 깔아야 되겠으면 우리 그 뭐죠? 그 고급 천으로 돼 있는 뭐 우리 카페트 같은 거. 근데 그거 깔아 그러는데 그 카페트는 또 애가 올리고 이러면 또 씻기 귀찮으니까 이게 편리하게 한다고 해서 이제 바닥에 그런 걸 까는데 그 진짜 사실은 안 좋습니다. 이게 환경 호르몬 정말 많이 나거든요. 환경 호르몬은 열을 가하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페트병 이런 데 뜨거운 물 안 받잖아요. 그 독 나온다고. 근데 그 애한테는 그 바다에 그 카페트, 아니, 뭐랍니까, 플라스틱 그런 폭신한 그 쿠션 같은 거에다가 뜨끈뜨끈한 열 가해버리면 그것도 이 환경 호르몬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애를 눕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자녀가 어릴수록 이런 부분은 진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은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보면, 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독을, 독을 먹으면 안 되는데, 독이 몸에 들어오는데, 자, 어떻게 들어오는 독이 제일 위험할까? 물어보겠습니다. 1번, 독을 먹었을 때. 2번, 독을 발랐을 때.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네, 2번. 지문이들이면 몇 번일까? 1번일까? 2번일까? 1번 독을 먹었을 때, 2번 독을 발랐을 때. 독을 먹을, 먹었을 독을 먹, 때. 네. 예. 우리 인경님은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먹었을 때랑 발랐을 때. 발랐을 때. 예. 맞습니다. 우리, 사실, 먹으면 더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농약을 먹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와서 위 세척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을 먹은 건 무슨 일이냐면, 사실 독이 어떻게 되면 위험하냐 그러면, 독이 혈관 속으로 침투해서 혈관으로 침투하면 온몸으로 퍼지거든요, 독이.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농약을 먹었을 때, 그 다음에 독을 가진 뱀한테 물렸을 때 어느 게 더 위험하냐 그랬는데 제일 더 위험한 거는 뱀한테 물렸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독을 먹은 건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들은 대로 인체가 흡수되려면 그 하나의 기억나시죠? 산에서 우리 터널로 그 먹은 것 자체는 우리 몸에 흡수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흡수되려면 간을 통해서 이게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가야 흡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식도를 거쳐서 위를 가서 간에서 이제 해독을 해가지고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이렇게 온몸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게 뱀한테 물려서 바로 이렇게 탁 독이 들어가면 혈관으로 바로 침투해 버리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뭐 코브라 같은 살모사 같은 독 가진 뱀한테 물리면 이게 심할 때는 어떨 때는 막 3분 만에 죽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바로 혈관으로 독이 침투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먹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의 경로를 거쳐서 혈관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전에 장을 세척하면 되는 부분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침투하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독이라고 하냐면, 경피독이라고 해야 해요. 피부 속으로 바로 침투하는 독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이걸 경피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피독이 그렇게 무섭다. 그건 이제 다시 조금 이야기해 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경피독이 그렇게 무섭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피부 밑에 바로 혈관이 있기 때문에 피부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오는 독이 제일 무서운데, 그 피부 속으로 들어올 만한 우리 구멍이 어디 있냐 하면, 이제 여기 보신 대로 침입 경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피부 침입 경로, 이걸 경피독이라고 한다 이야기했죠. 자, 이마는 일반적으로 먹는 것보다 6배 이상 위험하고요. 머리는 3.5배, 손바닥, 턱, 겨드랑이, 팔 안쪽 쭉 있죠. 자, 성기는 42배가 위험하다고 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기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독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우리 화장실에서 이제 변기를 통해서 올라오는 독 있죠. 그래서 보통 특히 남성분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은 이게 그 혈관소로 들어올 수 있는 깊이가 남성분보다 짧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화장실 변기에서 올라오는 독 우리가 물을 내리고 물을 싹 내리면 일시적으로 이게 거기서 이게 물이 싹 빠지면서 그 안에 있는 구멍이 이게 비어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 이게 독이 확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볼일 보시고 이게 물 여러 번 앉아 있을 때 물 내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물 내리고 올라올 때 나 물 내리고 물 다시 받칠 때 이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물 내릴 때는 그 변기 뚜껑 닫고 내리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안 좋은데 그런 습관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오염을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경피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체에는 그렇고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환경도 생각해야 되니까 자연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석유와 석탄에서 파라핀이나 프로필렌이라는 이 주 원료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산염 세제 만들 때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산염과 붕산을 쓰고요.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형광물질하고 표백물질을 씁니다. 그렇게 합쳐서 이 세제를 만들거든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사회공학 해볼까요? 자, 녹조 현상. 지훈이다님 녹조 현상 뭔지 아시죠? 예, 네, 바다가 이게 녹색깔로 변하는 거죠. 이 녹조 네, 현상은 왜 생길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왜 생기는지? 아무나.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녹조 현상이 왜 음, 생기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물속에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이야, 예. 음, 영양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음, 그럼 영양분이 왜 많아졌냐는 거지. 음, 영양분이 왜 많아졌을까요? 그리고 영양분이 음, 많아서 녹조가 생기면 영양분이 음, 많은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음. 이제 세탁 방식, 그리고 세제의 종류에 따라서. 네, 네, 맞습니다. 음, 자, 녹조는요, 물 속에 영양분이 많아서 생기는 건데, 자, 영양분이 많다는 이야기는, 영양분이 많다는 이야기는 먹이가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음, 생물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 영양분을 먹이로 사는 생물들이 뭐냐면 플랑크톤이죠. 음, 예, 플랑크톤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됩니다. 많이 음, 생깁니다. 근데 이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얘들도 생물이기 때문에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소 호흡을 하는데 산소를 계속 호흡하니까 산소가 부족해지죠. 물속에. 음,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물고기가 호흡할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해사를 하는 거죠. 해죽음을 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영양분이 왜 많아졌느냐? 이걸 봐야죠. 영양분이 왜 많아졌느냐? 여기서 영양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영양분과 똑같아요. 뭐, 단백질, 뭐, 당, 뭐, 이런 거예요. 단백질. 이런 게 영양분이에요. 자, 그럼 물속에 왜 이런 게 많아졌을까? 왜 이런 게 많아졌을까? 이게, 쭉 추적을 해봤더니, 가정에서 발생되는, 버리는 이 폐수 속에 영양분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이런 거 그냥 막 버리면 그 음식물이 예를 들어서 바닷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그게 결국 영양분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음식물만 안 버리면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제의 문제였죠. 어떤 세제? 예, 우리가 버리는 세제는 어차피 물에 씻겨 나가니까 우리가 버리는 세제 안에 뭐가 있냐면 인산이 이 인이거든요. 인이 영양소거든요. 인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제 안에 인이 결국은 영양소가 되더라는 거죠. 이 영양분을 통해서 플랑크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이 없으면 이 세척이 안 되는데 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인 대신에 세척을 높일 수 있는 물질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인이 없다 해서 무린 세제라고 하거든요. 그런 세제들을 찾아서 쓰는 게 사실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한 번씩 소비자분들 한 번씩 만나다 보면 집에서 세제를 만들어 쓰신다는 분이 있어요. 만들어서 쓴다. 왜냐하면 합성이니까 얘들 인산염, 붕산, 형광, 포획물질 이거 들어가 있으면 몸에 안 좋잖아. 어차피 세탁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세제를 집에서 만들어 쓴다는 사람이 있어요. 주방 세제 특히. 근데 세제를 만들었을 때 쓰는 그분들이 쓰는 원료가 거의 10명이면 9명 이상이 쓰는 원료가 식초, 그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또는 밀가루. 요거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 식초나 베이킹파우더 이것도 전부 다 결국은 영양소입니다. 영양분이에요. 그래서 세제를 만들었어서 자기 몸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지구 전체 환경으로 보면 이 사람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물고기를 죽게 만드는 범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도. 자, 그런데 새는 왜 죽었을까요? 예. 녹조 현상이 되는데 새는 음, 왜 죽었을까? 음. 날개에 코팅이 벗겨져가지고. 예, 그렇죠. 자, 새가 물에 떠 있는 이유는 음, 이 새제 날개가 물에 안 음, 젖거든요. 왜냐하면 음, 새 날개가 기름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물에 젖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세제가 바다에 있으면 세제는 기름을 벗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날개에 코팅을 벗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날개가 젖어요. 음, 그 날개가 젖다 보니까 무거워서 날지를 못하는 거죠. 음, 그래서 새가 죽습니다. 뭐가 내가 무심코 흘려보낸 음, 영양인이 들어있는 세제 또는 무심코 흘려보낸 내가 만든 세제가 새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은 보호했는지 몰라도 환경은 내가 계속, 새를 죽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세제를 안 쓸 수는 없는데,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몸이 아까 이야기한 이 환경 호르몬이 그럼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부분을 조금 보면 아까 환경 호르몬은 어쨌거나 내가 먹든지 해서 들어오면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혈액으로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을 해야 돼요. 간이 하는 일은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우리 몸을 살려야 되니까 해독 작용을 음, 하거든요. 음, 간이 하는 역할 크게 두 가지가 해독하고 음, 재생입니다. 음, 재생인데 해독 다 끝나야 재생을 합니다. 그래서 음, 술 먹으면 알코올 들어왔으니까 해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해독하고 나면 밤 사이에 재생을 하는데 알코올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밤새도록 해독만 하다가 재생을 못 해. 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안 좋은 거지. 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술이 덜 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어쨌거나 해독을 하는데, 자, 간은 해독을 할 때, 이 해독을 하기 위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몸에 좋은 거는 흡수해야 되고, 내 몸에 나쁜 거는 배출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이거를 정보를 갖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간이 존재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지금 몇 년인가, 5천 년의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 5천 년 동안 가는 이 정보를 계속 유전자에 넣어서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갖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기억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5천 년 동안 내 몸에 좋은 것 흡수, 내 몸에 안 좋은 것 배출, 이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놈은 좋은 놈이다, 이놈은 나쁜 놈이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석유가 들어왔는데, 이 석유가 우리가 석유를 쓴 지 한 3, 400년이 채 안 됐어요. 음, 인간의 그 역사에서 볼 때 석유를 쓰기 시작한 기간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에서 이 석유라는 놈이 몸에 들어오면 얘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정보가. 그래서 얘를 해독을 해야 될지 배출해야 될지를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유보를 시킵니다. 왜? 그래서 해독이 안 되죠. 왜?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내보내야 될지도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따로 빼놔요. 정보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걸 어디다 빼놓느냐? 석유는 기름이잖아요. 기름을 같이 얹어 놓을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기름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 뱃, 예, 기름, 뱃살. 뱃살, 예, 허벅지. 예, 요런 데다가 일단 음, 저장시켜 놓습니다. 음, 정보를 모르니까. 그래서 얘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은 1인 천연만 해독시키는데 이는 합성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그냥 배출하지 않고 계속 저장을 해요. 그래서 얘는 몸에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이거 우리 방광계나 이렇게 몸에서 배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면 뭐 50년, 100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나갑니다. 이게 들어오면. 그래서 그럼 얘가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까 얘기했죠. 호르몬이라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얘가 어떤 작용을 자꾸 하는 거야. 호르몬 작용 같은 거를. 그래서 정상 호르몬이 여기 보시면 뇌에서 어떤 우리가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면 정상 호르몬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정보를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수용체가 문을 열어서 이 영양소가 몸에 딱 들어가게 만드는데 환경 호르몬이 비슷하게 생겨서 같이 붙었어. 세포 앞에. 붙었는데 문을 안 열어주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들어가야 될 영양소가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안에서 나와야 될 노폐물이 나가지도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들어가야 될 영양소가 못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고, 음, 호르몬 같은 것도 못 들어가니까 불이 문제가 생기고요. 자, 그래서 수용체 열쇠를 연다, 호르몬이 정보를 준다, 뇌 정보대로 기능한다. 이게 원래되는 작용인데, 수용체 열쇠는 열었는데 호르몬을 차단하고 교란시키니까 엉뚱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잠잘 때 들어가야 되는 호르몬을 넣었는데 잠을 못 자게 한다든가 아니면, 키를 키워야 되는 성장 호르몬을 넣었는데 생리를 하는 성 호르몬을 작용을 시킨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섭취가 많이 된 사람들이 자주 일어나는 그 병이, 대표적인 게 우리 당뇨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성에 관련된 거, 성조숙증, 그 다음에 생리불순, 생리통, 요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 성조숙증 걸린 사람들 정말 많고, 그 다음에 키 성장에 관련된 문제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키가 잘 안 큰다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 맞으러 막 가는데, 성장 호르몬 주사 맞아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게, 얘가 여기 딱 지키고 있으면 성장 호르몬이 얘를 들어갈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환경 호르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은 그러면 이 환경 호르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환경 호르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환경 호르몬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환경 호르몬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면 먹거리 1번, 2번, 그다음에 뭐 세제나 이런 생활용품들 쓰는 것들에서 있습니다. 요게 대부분 문제예요. 그래서 애들 키가 안 크고, 이게 비만인 애들이나 아니면 생리불순, 그다음에 성조숙증, 이런 애들 보면, 먹거리를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 먹거리가 정말 안 좋은 애들이 많아요. 특히 어린 애들이 편의점에서 뭔가 이게 끼니를 많이 때우기 때문에, 편의점 식단이 사실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해보면 먹거리가 진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해 그러면 보통 얘기하는 게 돈가스, 치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튀긴 음식 중에 사실 기름 우리도 아까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튀긴 기름이 우리 치킨집 기름이 정말 얼마나 안 좋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튀긴 음식 많이 먹는 애들 보면, 예,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기름이 안 좋은 건 아닌데, 기름이 안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안 좋은 기름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먹거리가 진짜 그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세제나 생활용품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많이 쓰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예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 그러니까 야채 그냥 시장에서 야채 이런 과일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고요. 인스턴트 음식을 예, 줄여야 되겠죠. 예, 사실 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컵라면이나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장난감 이런 것도 사실 플라스틱 많으니까 장난감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용기 사용 줄이는 거.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 저 뭐죠? 전자레인지 사용을 줄이시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권하는 그 활동 중에 에어프라이어 있죠? 네, 그거 사용을, 그건 그 에어프라이어에서 나오는 게 사실 그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지만, 물질의 DNA를 바꿔버리거든요, 걔들이. 그래서 에어프라이기는 진짜 안 좋아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그 기름에 튀겨서 쓰시라고 하는데 에어프라이기 진짜 안 좋습니다. 제발 쓰지 마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이게 막는 제품 중에 하나가 에어프라이기입니다. 그 진짜 안 좋은 게 그 전자파나 이런 걸 싸가지고 우리 식품의 성질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용기 사용 줄이고 전자레인지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에어프라이어 예, 그래서 저희 아메 하신 분들 에어프라이어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예, 다 이런 이야기 교육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프라이기 진짜 안 좋다니까 이거 쓰지 마시는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 유리그릇 쓰시고 깨질 것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 쓰잖아요. 그런데 깨지는 것을 이게 교육시키고 하는 게 낫지.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플라스틱 그릇 많이 쓰거든요. 진짜 안 좋으니까. 플라스틱은 열과 닿으면 안 좋은 물질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 우리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살충제 사용 줄이는 거 하고, 여기 한 가지 더 해드린다면, 향기 나는 제품, 향기 내기 위해서 쓰는 제품 있죠? 이거 진짜 안 좋습니다. 향기 나는 제품은 정말 제가 강력하게 이것도 막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있거나 뭐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천식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 보면 향기 나는 제품 진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뭐 향기 나는 향초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는데 어떤 알 수 없는 그냥 뭐 좋다고 느끼는 향기가 쫙 퍼진다라면 이거 안 좋아요. 거기에 분명히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향기 나는 거 제품은 특히 우리 세제도 쓰죠. 그래서 우리 쓰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다운이 있죠, 다운이. 이거 향기 때문에 쓰잖아요. 절대 쓰지 마시라고 합니다. 이거 다운이 왜 씁니까? 냄새 좋잖아요. 그런데 그 냄새가 결국은 내 몸을 망친다는 거. 그래서 향기 나는 거는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연에서 나오는 향기는 그렇게 진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은은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코를 갖다 대고 들이대야 이렇게 향기가 나지. 가만히 있는데 향기가 이렇게 퍼져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뭔가 탁 했는데 바로 향기가 탁 바로 느껴진다, 멀리서. 그러면 이건 무조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향수는 예외입니다. 향수는 일단 제외하고 제품 중에. 그래서 향기 나는 제품 뭐 있나? 우리 집에 향기 나는 제품 뭐 있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제품에 향기가 엄청 많이 난다 그러면 무조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기 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니까 향기 나는 거 예, 쓰지 마시고. 그래서 아메이 제품은 향기 나는 제품이 거의 없죠. 물론 뭐 향기를 맡으면 나긴 한데 멀리서라도 이 아메리카는 냄새가 너무 안 난다 이런 분도 있어요. 향기가 너무 안 난다. 근데 이게 향기가 좋고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이야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메에서 나오는 뭐 세제뿐만 아니라 뭐 샴푸도 사실 샴푸도 우리가 이렇게 은은하게 향기가 나지 이게 바로 확 이렇게 퍼지는 향기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화장지, 물티슈, 향기 없죠.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면 무조건 이 인공 색소나 인공 향이 첨가되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운이 오래 쓰면 안 좋아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쓰는 섬유유연제도 있죠. 다운이 쓰면 원래 섬유유연제 대신으로 섬유유연제가 다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섬유유연제하고 다운이하고는 다릅니다. 다운이는 완전히 그냥 향기 바르기 위해서 나온 거고 섬유유연제는 섬유를 유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가 우리 옷이잖아요. 옷을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전기 없애려고 만드는 게 섬유유연제죠. 향기 내려고 만드는 게. 그래서 가끔씩 저희 섬유유연제를 엄청 빨리 저한테 자주 구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빨래를 자주 하시길래 이렇게 섬유유연제 자주 사가시냐 물었더니 섬유유연제를 한 번 할 때 많이 넣는다 하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안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향기 입히려고 넣는 게 아닙니다. 이 섬유를 유연하게 만들려고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 향기 입히려고 넣는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뿌리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넣어도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옷감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피부는 pH가 뭘까요? pH? 우리 몸? 피부 pH는 약산성이거든요. 예. 산성이 네. 하는 역할은 뭔지 아시죠? 산성은 음, 살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몸 피부가 약산성을 띠는 이유가 몸에 다른 균이나 이런 것들이 붙었을 때 살균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은 약산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 내부는 약알칼리로 돼 있죠. 그래서 물은 약알칼리수를 먹는 게 좋고 피부는 약산성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세제는 pH가 뭐냐 그러면 세제는 강알칼리예요. 왜냐하면 산성의 역할은 살균이고 알칼리의 역할은 세척입니다. 세정. 그래서 모든 세제류는 알칼리성을 띱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폼클렌징 그다음에 비누 이런 거 다 알칼리거든요. 그래서 세제도 알칼리죠. 자, 그런데 강알칼리인 세제에 옷을 집어넣으면 옷이 알칼리화가 되어 있겠죠. 묻어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 몸이 약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 옷을 걸치면 이게 일시적으로 중화가 됩니다. 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산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나 이런 공격이 취약해질 수가 있어서 알칼리화된 옷을 다시 약산성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돌려준 역할을 하는 게 섬유유연제예요. 그래서 섬유유연제를 써야만 알칼리화 되었던 옷이 다시 약산성으로, 중성으로, 됩니다. 그래서 중성인 옷을 입었을 때 우리 몸의 약산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칼리화된 옷을 입으면 이게 우리 몸의 약산성하고 pH가 부딪히기 때문에 pH가 이게 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제를 썼으면 반드시 섬유유연제를 써서 이 pH를 다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섬유유연제를 넣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섬유유연제를 넣지 않아도 되는 세제가 있죠. 그런 세제를 뭐라고 하냐면 중성세제라 그래요. 그래서 중성세제는 따로 이름이 중성세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성세제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섬유유연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암에도 중성세제가 있나? 있죠. 고급 의류세제가 중성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에 고급 의류세제 쓰고 나서는 섬유유연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중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액체세제가 아마 중성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굳이 섬유유연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기를 좋아해서 향기 나기 위해서 뭐 많은 제품을 사시는 분들 보면 그 집에 가족에 안 좋은 문제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기 나는 걸 절대로 저는 쓰지 않도록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만약에 나더라도 그냥 은은하게 나오는 그런 천연향은 결코 이렇게 과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게 탁 열었는데 확 향기가 나온다든지 이게 뭔가 탁 하여튼 향기를 딱 꺼냈는데 향기가 엄청 나온다는 거는 이건 인공향이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미 세제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말씀드린 건 무린 세제, 인산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조나 녹조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거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인산염이 없는 세제를 만들었고, 물에 닿으면 72시간 안에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그 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써도 괜찮다는 거죠. 환경오염도 없고 우리 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분해성입니다. 여기 아까 나와 있죠. 72시간 안에 생분해되어서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재활용 용기입니다. 분리 코드로 재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용기도 진짜 좋은 거고요. 용기에 붙어 있는 우리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용기 붙어 있는 라벨, 라벨. 스티커. 응. 예, 라벨도 콩잉크로 만들었죠. 그래서 라벨지도 플라스틱이 아니고 콩잉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리카 세제통은 썩는 세제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그리고 조금 껍데기 약간 끄트머리 좀 잘라가지고 태워봤는데 진짜 나무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농축입니다. 그래서 아메리 세제는 보통 보면 다 희석해서 쓰죠. 에로시 같은 것도. 그게 이제 결국 물류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고 인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암의 세제를 쓰는 게 사실 어찌면 우리 몸도 보호하고 자연도 보호하는. 예. 그래서 자연 보호 활동에 우리가 사실 자연 보호하기 위해서 막 쓰레기 줍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진짜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는 세제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는데 사실은 일조를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메이홈 세제입니다. 자, 세제 찌꺼기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이야기했죠? 화장은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지우는 하는 거. 게 중요하다. 예, 응. 기억나시죠? 그거 진짜 네. 맞는 말이잖아요. 세제도 마찬가지예요. 샴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헹구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음. 헹굼력이 진짜 좋아야 되는데, 그 헹굼력이 정말 우리 아메리 세제가 좋다는 거. 그래서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는다. 그게 진짜 좋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그런데도 세척력은 세다. 그래서 자연유래 성분, 생분해성, 피부과 테스트 완료했고요. 고농축입니다. 인산염 안 들어가 있고, 헹굼력 좋고, 제오염 방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오염 방지제, 그, 걸레 빨고 막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신혼 때만 하더라도 걸레를 대야에다가 이렇게 세제 풀어가지고 걸레를 이렇게 짜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바닥 이렇게 닦았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셨죠? 청소할 때. 음. 예. 그렇게 하고 더러워진 걸레를 다시 세숫대에 넣어서 헹궈서 다시 또 이렇게 짜가고 또 닦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세제 대야에 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빨라 그러니까 다시 버리고 또 샘물 받아서 또 헹구고 저는 여러 번 그렇게 했었거든요. 음. 물이 들어오지니까. 그런데 제오염 방지제는 뭐냐 그러면 세제 걸레를 빨 때 물에 있는 그 때가 걸레로 다시 옮겨 붙지 않는다는 거. 이걸 제오염 방지제라 그래요. 음.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아메 예로시로 바닥을 닦았더니 물은 진짜 계속 들어오지는데 걸레는 계속 깨끗해지더라고요. 그게 제오염 방지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식 방지제나 견수용화제 이런 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제는 이런 기능. 그래서 아메 세제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일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몸에 들어오는 예, 몸에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먹거리 제일 체크해야 되고 이미 몸 안에 들어와 있는 환경 호르몬을 내보내기 위해서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독을 빼내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독을 빼내는 걸 뭐라고 하죠? 디톡스. 해독, 그죠? 해독, 그래서 디톡스. 디톡스를 한 번씩 음.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우리 몸이 조금 원래 상태로, 좋은 상태로 음. 되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암에 하시는 분들은 6개월이나 이렇게 한 1년에 한 번씩 디톡스를 전체적으로 다 음. 사업자들끼리 같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한 번씩 하면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생활을 하니까 이게 외부에서 뭐 음식을 계속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독이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 독이 쌓이긴 하거든요. 그럼 그걸 한 번씩 우리가 다이어트 하듯이 한 번씩 집안 대청소 하듯이 그래서 우리 내 몸을 대청소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디톡스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그렇게 디톡스 하고 나면 훨씬 더 몸도 조금 더 이렇게 가뿐해지고 그리고 머리도 좀 맑아지고 눈도 좀 선명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챙기고 그다음에 한 번씩 디톡스 해주시고 그다음에 환경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세제 이런 거 음, 사용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수업 듣고 우리 또 느낀 점 서로 조금 공유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글리님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아, 들어주십시오. 네. 김예결입니다. 아메이, 지금 우리 배우면서 아메이 세제에 뭐, 제 몸에 대한 거든지, 뭐, 세탁실에 있는 거든지 다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바꾼 상태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알고 있었지만 오늘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게 경구독, 이렇게 먹어서, 내가 먹어서 이렇게 하는 독보다 내 피부로 혈관으로 바로 들어오는 독이 너무너무 무섭다. 그래서 경피독을 유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쓰는 뭐 바디 제품, 샴푸라든지 안 그러면 내 옷에 그 옷을 세탁하는 세제라든지 요런 경피독을 일으키지 않는 제품들을 찾아서 쓸 수 있도록 알고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피부에 바로 닿는다는 게 이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인경님 오늘 강의에 느낀 점 이야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해제가 안 됐습니다. 네, 들리십니까? 네, 예.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먹고 바르고 사용하는 제품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금 현실이 그런데 뭐 많은 매체를 통해서 알고는 늘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네. 있는데 뭐 당장에 제가 어떤 걸 구매를 하거나 먹는다거나 이런 데 신중하지 못하고 그냥 편리함에 막 이게 많이 구매를 한 편이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 또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됐고요. 제품 구매에 내가 사용하는 것에 좀 더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홍지윤님. 네, 홍지은입니다. 예, 저도 아메이 거 세제 좋다는 거는 알았는데, 뭐 생분해성이고, 뭐 찌꺼기가 남지 않고, 난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녹조 현상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어, 우리가 버리는 세제인이 많아가지고, 그게 물고기에 밥이 돼서 영양소가 되어서 녹조 현상이 있구나. 그런 거를 그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 깊이, 깊이 있게 세제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환경과 생활로 마치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심화학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게 이제 느끼시는 이제 그런 질병들이 있죠. 네, 그런 질병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다음 주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 뭐 이쪽으로 조금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요. 요건 전문가가 안수인이 드님입니다. 그래서 안수인이 드님께서 다음 주에 그 시간,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병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맞춰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질병이 아니면 하나를 꺼내야 되나 아니면 좀 그 가볍게 풀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맞춰서 원래 이제 그 질병을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좀 그 깊이를 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깊이를 조금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그 질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이야기를 네,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들 목요일 8시에 또 그때 함께 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메세제 쓰는 거 꼭 우리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